일본 도쿄, 미군 사령부에 도착한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도쿄발 긴급 경보, 한국이 움직인다. 미국 고위 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한국은 늘 그랬어. 말만 세고 결국 굽히잖아. 그렇게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딱 하루, 단 하루 만에 인도태평양 방어망이 휘청였습니다. 미 항공모함 부품 공급이 끊기고 최전방 방어 라인 전체가 비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이야? 그제야 그들은 알게 됐죠. K-디펜스 기술, 전 세계에서 단 하나. 이제 한국 없이는 그 어떤 방어 체계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 미국은 인정합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날 세계는 중심이 바뀌었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대강당 입구.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특강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었죠. 300석 강당에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빅터 스틸 교수 강연이라면 꼭 들어야지. 트럼프 대통령 면담하고 왔다며. 완전 대박이야. 한국 이야기라던데. 요즘 핫한 주제잖아. 입구에서는 학생증을 확인하는 직원들이 분주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류웨이는 친구들과 함께 뒷좌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베이징 외교부 고위 관료의 아들이었죠. 한국? 별거 있겠어. 결국 미국 말 잘 듣는 나라잖아. 류웨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옆에는 일본에서 온 다케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에 온 엘리트였죠. 맞아. 한국은 우리 일본만 못해. 경제 규모도 작고 기술력도 떨어지지.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앞줄에는 다른 분위기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스는 노트북을 펴놓고 한국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정말 대단해. 우리 독일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아. 프랑스에서 온 마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 콘텐츠의 영향력은 이미 전 세계적이야. 이게 소프트 파워라는 거지. 인도에서 온 라제시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어요.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오후 2시 30분 정확히. 강당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군인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빅터 스틸입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학과 지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5년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팀에서 일했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빅터 스틸 교수는 하버드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데다 백악관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죠. 1999년 국방부에 들어가서 처음 담당한 지역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이었어요.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였거든요. 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시아 국가들은 안 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폐허에서 일어났고 IMF 빚을 3년 만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놀라움으로, 때로는 경외감으로 말이에요. 교수가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3일 전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백악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10월 12일 오전 10시 백악관 웨스트윙 상황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NSC 고위 참모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부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때문이었죠.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빅터, 한국이 미쳤습니까?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한다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저에게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각하, 한국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국무장관은 초조해했고 국방장관은 분노하고 있었죠. NSC 보좌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감히 우리를 협박하다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교수가 멈춰서서 학생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설명해드리죠.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5년 뉴욕 증권거래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개장종 타종식이 열렸거든요. 교수의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11번가. 그리스 신전 같은 웅장한 건물. 대리석 기둥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거래소 안에는 월스트리트의 전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마크 나흐삭스 사장, 그리고 수십 명의 억만장자들이죠. 다들 형식적인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와서 투자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리겠거니 했죠. 그런데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교수가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골드만삭스 부사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빅터, 저 사람 미쳤나? 여기서 미국 비판하려는 거야? 저도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외교가를 지켜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폭 늘려달라는 요구,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투자 확약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거래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금융인들이 숨을 죽였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를 수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요.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연간 50억 달러. 기존의 거의 5배죠. 반도체 및 첨단 산업 투자 3,500억 달러. 주한미군 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 제공 및 비용 부담.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앞줄에서 한 미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존이라는 이름의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합리적인 요구 아닌가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데요. 주한미군 28,500명이 있잖아요. 교수가 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존.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하지만 숫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50억 달러는 한국 국방 예산의 87%입니다. 만약 미국이 국방 예산의 87%를 동맹국에게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500억 달러는 한국 연간 예산의 46%죠. 거의 절반입니다. 존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우리 보호가 필요할까요? 교수가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표였습니다. 현재 한국군 전력을 보십시오. 육군 50만 명, 북한의 2배 규모. 해군 전력 북한을 5배 이상 압도. 공군력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보유, 추가 도입 예정. 북한 공군은 1960년대 구형 전투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교수가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입니다. K9 자주포 세계 1위 수출 실적. 전 세계 50개국이 사용 중. K2 흑표 전차 세계 3대 전차로 평가받음. KF-21 보람의 전투기 4.5세대 전투기. 2026년 실전 배치 예정. 천공 방공 미사일 체계 세계 5대 방공 시스템.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뒷줄에서 중국 학생 류웨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그건 과장 아닙니까? 류웨이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해도 북한 배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군 200만 명이 국경에 있죠. 한국이 미국 없이 어떻게 중국을 상대합니까?
강당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교수가 류웨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류웨이. 교수가 강당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문하죠. 중국이 정말 북한을 위해 한국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류웨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중 경제관계를 보십시오. 2024년 기준 한중 교역액 3,200억 달러. 중국의 3대 교역국입니다.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액 누적 1,000억 달러 이상. 삼성, SK, LG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의 수백 개 공장을 운영 중이죠. 교수가 류웨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류웨이,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이 이 모든 경제관계를 포기하고 북한 편을 들 이유가 있을까요? 더욱이 한국은 중국에게 첨단 기술의 주요 공급국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옵니다. 류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국은 이미 한국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가 기밀 해제된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반도 중립화 보장 및 경제 협력 확대 제안서. 2025년 9월 30일 중국 외교부가 한국에 비공식으로 보낸 문서입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면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북한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죠.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류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의 기밀 사항이었거든요.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직접 제안했죠. 북방 항로를 통한 무역 확대, 천연가스 안정 공급, 군사기술 교류까지. 한국은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볼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그때 앞줄에서 일본 학생 다케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다케시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해졌다 해도 결국 일본보다는 약하지 않습니까? 일본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기술력도 우수합니다. 동아시아의 진짜 균형자는 일본이죠. 교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다케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수가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2024년 기준 주요 지표를 비교해보죠. 방산 수출액. 한국 142억 달러 세계 9위. 일본 23억 달러 세계 22박. 한국이 일본의 6배가 넘습니다. 반도체 생산. 한국 세계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본 세계 10위권 박. 배터리 생산. 한국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계 1, 3, 5위. 일본 파나소닉 세계 4위. 조선업. 한국 세계 1위 점유율 45%. 일본 세계 3위 점유율 15%. 다케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교수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 격차입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일본과 최소 5년 이상 격차. 배터리 에너지 밀도 일본 대비 20% 이상 우수. 조선업 한국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의 특화. 일본은 일반 화물선 중심. 교수가 다케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선택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 왜 폴란드가 일본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샀을까요? 다케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답을 말했습니다.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가장 중요한 건 실전에서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는 중동,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입증된 거죠.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잠시 물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2023년 가을,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회상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공장의 규모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100개를 합친 크기였죠.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시설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저를 클린룸으로 안내했어요. 먼지 하나 없는 완벽한 청정 시설이었죠.
교수님, 이곳에서 3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가이드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3나노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 크기죠.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과 대만 단 두 나라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자신감을 가지는지를요.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공장 안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었어요. 젊은 인재들이 최첨단 기술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R&D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한국 전체 R&D 투자의 20%를 차지하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고위층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았겠어? 그들은 여전히 30년 전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교수가 강단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백악관 이야기로 돌아가죠. 교수가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빅터,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한국이 정말로 우리 없이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각하, 한국은 이미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죠.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북한도 못 막아요. 우리가 없으면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건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교수가 백악관에서 보여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문서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효용성 재검토 및 자주국방 로드맵 검토안. 제가 백악관에 가져간 자료였죠. 교수가 문서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1단계 한미연합 사령부 체제 재검토. 현재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자국 군대를 지휘할 수 없는 구조죠. 한국은 이걸 환수하려 합니다. 2단계 독자적 지휘체계 구축. 한국군이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조기경보 위성, 정찰 위성, 통신 위성 한국이 이미 개발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죠. 3단계 완전한 독립적 방위체계 완성. 주한미군 없이도 북한은 물론 주변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교수가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서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 중인 시나리오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 한국이 정말 이걸 실행에 옮길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럴 겁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경제적 가치 분석입니다. 용산 기지 부지 가치 약 10조 원. 활용 방안 국제기구 유치, 첨단 기술 단지, 문화공원. 평택 기지 부지 가치 약 8조 원. 활용 방안 물류 중심지, 산업단지. 연간 경제적 효과 약 15조 원. 이는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의 1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긴 침묵 끝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미국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교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7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화면에 1953년 서울의 폐허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서울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죠. 북한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평균 수명 47세. 문맹률 78%. 이게 1950년대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교수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필리핀, 태국보다 가난했습니다. 세계은행이 한국을 희망 없는 나라로 분류했죠. 그런데 2025년 현재를 보십시오.
화면이 바뀌며 현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나타났습니다.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세계 10대 경제 강국. 반도체 세계 2위. 조선업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K-POP, K-드라마 전 세계 석권. 학생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수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교육입니다. 1950년대 한국 정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부터 지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죠.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땅을 팔고 소를 팔았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한국 노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식하면 또 당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024년 기준 한국 대학 진학률 70%. 세계 1위입니다. OECD 학업 성취도 평가 수학, 과학 최상위권. 이게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희생입니다. 19만 6,070년대 한국 젊은이들은 독일 광산과 병원으로 갔습니다.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며 조국에 송금했죠. 중동 사막에서는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건설 노동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는 5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참전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희생으로 한국은 성장할 자본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독일에도 한국 광부들이 많이 왔었죠. 제 할아버지가 그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다고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스. 독일 사람들은 한국 광부들을 동양의 기적 일꾼들이라고 불렀죠. 그들은 독일어를 배우며 일했고 번 돈을 거의 다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교수가 다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돌반지를 내놓았죠. 나라가 위급하면 내 반지쯤이야. 3개월 만에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이 227톤. 당시 가치로 21억 달러였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힘이죠. 그 결과 한국은 IMF 빚을 3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IMF 역사상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됐죠. 교수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죠. 교수가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제어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원자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완벽하게 시설을 통제하고 있었죠. 한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UAE에 원전을 수출했고 현재 폴란드와도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기술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국, 프랑스, 러시아를 제치고 UAE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력, 안전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 모든 면에서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사 기한을 정확히 지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단순히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요. 반도체, 조선, 배터리, 원자력, 방산 모든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겁니다. 류웨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인정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애국심과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류웨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현실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미국이 필요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류웨이. 당신 생각이 변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한국도 미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결별이 아닙니다. 재정립이죠. 일방적 관계에서 대등한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입니다. 교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요구사항을 보십시오. 방위비 분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한미 FTA 재협상 농업,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의 공정한 분배. 이게 한국이 원하는 겁니다. 더 달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자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리스트를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정도면 협상할 수 있어.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미국도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과 재협상을 시작했죠. 이번엔 제대로 된 협상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대화로요. 다케시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겸손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듣기 전까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리더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다케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70년 만에 이런 발전을 이룬 나라는 세계 역사상 없었습니다. 일본도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요.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류웨이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교수님. 중국은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기술과 국민의 힘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파트너로 존중해야겠습니다. 박수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가 두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미래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21세기는 힘만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술과 경제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시대예요.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십시오. BTS UN 연설, 빌보드 1위, 전 세계 팬덤.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9,400만 명.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률.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비영어권 최초. 미나리, 파친코 등 한국 스토리의 세계화. 이게 진짜 힘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동경합니다. 이게 소프트 파워죠. 인도에서 온 라제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인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가 라제시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라제시. 한국의 성공 비결을 정리해드리죠. 교수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한국은 GDP의 5%를 교육에 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둘째, 기술에 투자하십시오. 삼성, SK, LG가 매년 R&D에 쏟아붓는 돈이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셋째, 장기적 비전을 가지십시오. 한국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데 30년이 걸렸어요. 넷째, 국민을 믿으십시오. 한국 정부는 국민을 믿었고 국민은 그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다섯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IMF 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한국은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라제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교수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가 강당 끝으로 걸어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가 백악관을 나서는데 한 참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명령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강요가 아닌 설득, 명령이 아닌 협상의 시대죠. 그리고 한국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교수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하버드에서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군대가 센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단합하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나라.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맹국이 된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배우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기술에 대한 투자를,
그리고 국민의 힘을 믿는 것을. 21세기는 한국의 세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교수가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외교관으로 그리고 10년간 교수로 살면서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25년간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줬죠.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의 의지, 교육의 힘,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강당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는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미국 학생들도 중국 학생도 일본 학생도 유럽 학생들도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미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을까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를 찾고 있어요. 삼성, LG, 현대 모두 외국인 임원들이 있죠. 프랑스 학생 마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K 콘텐츠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더 성장할 겁니다. 한국은 스토리텔링에 강하고 기술도 뛰어나죠. 넷플릭스, 유튜브 시대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류웨이가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부끄럽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야겠습니다. 교수가 류웨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류웨이, 당신이 오늘 가장 큰 걸 배웠습니다.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죠. 이게 진짜 리더의 자질입니다. 다케시도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경쟁만 할 게 아니라 협력해야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죠.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경쟁하되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강연이 끝나고 1시간 후 케네디 스쿨 카페테리아에서는 학생들끼리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류웨이와 다케시 그리고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습니다. 솔직히 오늘 강연 듣고 충격받았어. 미국 학생 존이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을 그냥 우리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거든. 근데 완전 다른 나라더라. 독일 학생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독일도 최근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많이 늘리고 있어.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너무 앞서가고 있거든. 류웨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인정해. 중국이 한국을 무시했던 게 큰 실수였어. 사실 우리 아버지도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 다케시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어.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프랑스 학생 마리가 물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까?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잖아. 인도 학생 라제시가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교육, 기술 투자, 그리고 국민의 단합이야. 특히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이야기 듣고 소름 돋았어. 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놨다는 게 믿기지 않아. 미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한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불가능해. 그게 바로 한국의 특별함이지. 류웨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깨달았어. 나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작지만 기술력과 국민의 힘으로 강대국이 됐어. 다케시도 동의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경제 규모만 믿고 있었는데 한국은 첨단 기술로 우리를 추월했어. 그날 저녁 오후 6시. 교수는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교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 자신이 더 많이 배웠다. 겸손함을 배웠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교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빅터 교수님, 오늘 강연 영상이 벌써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한국에게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겸손과 존중,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요. 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교수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할 것이다. 작지만 강한 나라, 포기를 모르는 민족, 그리고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로 말이다. 교수는 노트북을 열어 다음 강의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리더십 한국 모델의 교훈.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며칠 후 교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강연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고 15개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정책 기반자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구나. 하나의 강연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것이 제가 하버드에서 목격한 한국의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세계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